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옵스를 가속화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변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당근마켓에서 이제 SRE로 일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아웃사이더라는 닉네임을 보통 쓰고 있고, 블로그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인프라 관련해서 좀 트렌드를 찾아보시거나 이제 관련 글들을 좀 보신 분들은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최근에 좀 엄청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플랫폼 엔지니어 말 자체가 이제 단어가 쉽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란 말이 뭔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서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라기보다는 대부분 처음 봤을 때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라는 각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용어를 이제 한 몇 년 전에는 몰랐고 이제 당근마켓에 SRE로 일하면서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2년 내에 좀 알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떤 의도인지 왜 생겨났는지를 이제 계속 공부를 했고 이런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를 조금 공유해서 이후에 좀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화나 이제 움직임들을 하실 때 좀 돕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 org라는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번역기를 돌렸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이 셀프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툴체인과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분야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는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생명 주기에 필요한 운영 요구 사항을 포괄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들어서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트너에서 작년에 조사한 이제 이머징 테크를 보면 이제 최근 2년에서 5년 내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이제 한 기술로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제 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기술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런 조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고 크게 뭔가 증명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이런 플랫폼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이제 주의 있게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플랫폼 엔지니어 도대체 뭐냐, 뭘 얘기하는 거냐를 얘기하려면 저는 데브옵스가 뭔지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작에는 데브옵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브옵스는 이 발표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목에 써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뭔지는 알고 어느 정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데브와 옵스를 합치겠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2009년 오렐리의 벨로시티 컨퍼런스에서 이제 플리커라는 회사, 네, 지금 야후에 인수됐는데 이제 사진 공유 서비스죠. 요즘은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플리커라는 서비스에서 데브와 옵스의 협업으로 하루에 10번 배포하기라는 발표가 있고, 이 발표가 데브 옵스가 시작되는 이제 역사적인 발표가 됩니다. 네, 요 플리커의 두 직원, 데브의 한 명, 옵스의 한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봤는데 지금 봐도 꽤 재밌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보고 이제 패트릭 드부아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데브옵스 데이즈라는 컨퍼런스를 만들면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데브옵스의 기원이 됩니다. 이 패트릭 두부아는 오른쪽에 저희 번역서로도 나온 데브옵스 핸드북이라는 책의 이제 공동 저자 중 한 명이고요. 네, 2009년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데브옵스, 그러니까 데브와 옵스를 합치겠다는 거는 그 전에는 데브와 옵스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합친다고 하겠죠. 이제 원래부터 합쳐져 있었으면 굳이 합친다는 말을 안 할 텐데, 합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건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고, 이제 데브 팀과 그 개발을 하는 데브 팀과 운영하는 이제 옵스 팀이 별도의 팀으로 이제 사일로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이 두 조직은 기본적으로 하려는 일이 다르고 이제 성향이 달라요. 네, 개발팀은 이제 빠른 변경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하기를 원하고, 운영팀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은 변경,
변경을 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고 좀 천천히 했으면 하는 이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이제 뭐 안 좋게는 사이가 많이 나빠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개발팀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운영팀에 넘기면 운영팀이 그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거죠. 이제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따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담장 위로 던진다는 얘기 표현을 보통 쓰죠. 네. 그래서 개발팀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다음에 담장 너머로 소프트웨어를 던지면 운영팀이 그걸 받아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받은 다음에 이제 운영에 올려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또 운영팀은 담장 너머에서 이제 개발팀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형태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브옵스가 등장을 했고, 데브옵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피드백 루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만들고 배포하고 구성한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서 이제 개발팀은 운영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뭐 로깅을 어떻게 남기고 어떤 부분을 해야 성능이 더 좋은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개발에 녹아들고, 개발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운영이 마치는 이제 서로 피드백 루프를 계속 돌려서 만들어야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더 안정적이고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데브옵스의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에 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꽤 인기를 얻어서 이제 업계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데브옵스라는 얘기를 많이 너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조직들이 이미 데브옵스를 도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꽤 많이 지났고 최근에 뭐 한 10년 이내에 개발을 시작하셨다면 데브옵스 아닌 게 뭐야? 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냥 익숙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과연 이렇게 데브옵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많은 책에서 좋다고 하고 실제로 편한가? 네, 이렇게 개발하니까 진짜 편하고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기가 너무 좋고 뭔가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쉽게 배포할 수 있고 잘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꽤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가트너에서 2019년에 예측한 글인데 2022년까지 데브옵스 이니셔티브의 75%는 조직 학습과 변화와 관련된 문제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물론 지금은 2023년이에요. 2023년이기 때문에 이 가트너의 예측이 지금 맞았냐 아니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니, 어렵지 않고 이제 지난 과거죠 이미.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한 따로 보고서는 없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찾지는 못했고, 근데 실제로 많은 조직을 봐도 그 각 조직에서 데브옵스를 하지만 이제 조직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각 팀에서 데브옵스 팀이 따로 있는 조직도 있고 여러 조직이 있지만 잘 되고 있는가는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직이 데브옵스가 제대로 잘 안 된다고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 찾아봐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데브옵스가 이렇게 앞에서 좀 좋은 방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잘 조직에 도입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크게 지적하는 문제는 이제 높은 인지 부합입니다. 데브옵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데브옵스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현실에서 하려면 각 서비스 개발팀 엔지니어들의 인지 부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계획하고 개발하고 뭐 테스트하고 이렇게 피드백 루프를 도는 가운데 뭐 버전 컨트롤도 알아야 되고 테스트 자동화도 해야 되고 CI/CD 구성도 해야 되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인프라 뭐 프로비저닝도 하고 컨테이너화도 하고 뭐 로그도 남기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야만 이제 이거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데, 그걸 각자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팀은 이제 비즈니스 데드라인도 지켜야 되고 서비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원래 그 서비스 개발팀이 하는 본연의 일들이 있죠. 그 일 위해서 이것까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걸 알아도 현실에서 실제로 잘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프라스트럭처는 이제 클라우드가 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가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훨씬 많은 도구들이 나오고,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CNCF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랜드스케이프 그림인데 그냥 봐도 엄청 복잡하죠. 물론 이 기술을 다 쓰진 않아요. 어떤 조직도 다 쓰진 않고 각 카테고리 뭐 많이 써도 각 카테고리별 뭐 하나씩 정도 쓸 테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아주 일부만 쓰시는 조직도 많고 꼭 여기 있는 걸 써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최근에 클라우드 관련 기술들이 엄청 복잡해지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도 이렇게 복잡해지는 게 정말 맞나?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라는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물론 각 개별 도구를 보면 그 도구들이 다 나온 이유가 있고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복잡도가 높아지면 인지부하도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복잡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예, 코그니티브 로드가 인지부하를 얘기하는 건데, 각 엔지니어들이 인지부하가 많이 높아지고 그거의 가장 큰 건 이제 복잡도 때문에 오는 거죠. 이거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101이라는 발표에서 가져온 이제 장표인데,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뭐 테라폼,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도 등장하고 뭐 마이크로 서비스도 가속화되고 쿠버네티스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쿠버네티스 등장하면서 이제 복잡도가 엄청 커지고 그에 따라 인지부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 높은 인지부하는 결국 이제 서비스 쪽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업무 부하, 기존 하는 일들에 이제 추가로 알아야 될 것들, 뭐 원래 안 쓰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제 컨테이너를 알아야 되고 쿠버네티스를 알아야 되고 뭐 프로메테스가 뭔지도 배워야 되고 뭐 기존에 몰랐던 것들 계속 배우고 익혀가야 되는, 뭐 프로메테스만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뭐 프롬 QA도 짜야 되고 뭐 제대로 모니터링 하려면 알아야 될 게 많고, 결국 그 결과는 이제 번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부 옵스를 통해서 대부와 옵스를 같이 함으로써 이제 피드백 루프를 돌린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 섀도우 오퍼레이션이 많이 발생이 합니다. 이 섀도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보면 운영팀을 없앴는데 각 팀에서 그 팀에 이제 뭐 인프라에 관심이 많거나 인프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 팀이나 그 프로젝트의 운영을 담당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운영이 따로 있는 거죠.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는 옵스 팀이 없기 때문에 마치 데브옵스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 팀과 프로젝트의 내부에 들어가면 한 명이나 소수의 인원이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트러블 슈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섀도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과적으로 물론 조직 내에 가깝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데브옵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하려던 그 데브옵스의 가치에서는 좀 멀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데브옵스는 그 좋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직이 이제 제대로 활용하거나 이제 도입하는데 좀 실패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하나의 접근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이 데브옵스를 도입하고 문제를 해결해 하는 가운데 많이 시도하고 이미 해결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게 빅테크 밖으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이제 몇 년 전에 이 풀사이클 디벨로퍼라는 글을 썼어요. 오퍼레이트 what you build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든 거를 운영하라는 거죠. 당신이 만든 걸 운영하세요 같은 말인데, 결국 그 말을 해석하면 데브옵스가 얘기한 거와 같은 거죠. 만들고 운영하는 걸 이제 합쳐 놓은 거니까. 이제 여기서 풀사이클이라는 걸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아까 보여드린 데브옵스의 그 피드백 루프, 그 전체 사이클을 다 돌리는 개발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른 용어로 넷플릭스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가 얘기한 건 이 풀사이클을 돌리려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각 팀에서 모든 팀이 다 배포 도구를 만들고 모든 팀이 다 모니터링을 세팅하고 예, 모든 팀이 로깅을 구현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팀에서 각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제공하는 거죠. 회사가 제공한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쉽게 낮은 인지 부하를 가지고 풀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넷플릭스의 접근이고 뭐 이런 결과로 이제 뭐 넷플릭스가 공개한 뭐 스피네이커나 뭐 콘솔미나 이제 수많은 이제 오픈 소스를 이용한 이제 내부 플랫폼들이 이제 공개되어 있고 이제 많은 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10여 년 전에 이제 SR이라는 직종을 발표를 했죠. 지금은 구글이 만들었지만 업계에도 많이 정착이 돼서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SRE로 쓰고 있고 저도 현재 지금 SRE의 역할로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그 책의 정의에 따르면 SRE는 이제 운영팀을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운영의 그 성격상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휴먼 리소스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수동으로 하던 일들이었는데 이 문제를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소프트웨어로 풀겠다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구글의 SRE의 주 목적. 물론 SRE는 영역이 엄청 넓기 때문에 딱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SRE 워크북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운영은 잘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소프트웨어로 풀어야 운영을 잘할 수 있다. 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제 구글도 내부적으로 많은 서비스와 플랫폼, 그러니까 사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새로 개발해서 쓰고 있고,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구글 내에서 만들어져서 업계로 튀어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빅테크들의 이제 많은 시도와 경험과 뭐 그 가운데 실패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업계로 다시 경험으로 나오면서 그거를 정의한 말이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딱히 새로운 용어도 아니고 오해하기 좀 쉽고 약간 근데 용어를 정의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넓게 정의해야 너도 플랫폼 엔지니어링이고 너도 플랫폼 엔지니어 이렇게 하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용어를 채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이 셀프 서비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툴체인과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분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조직이 셀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 뭐 뒤에서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플랫폼 엔지니어는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생명 주기에 필요한 운영 요구 사항을 포괄하는 내부 개발자 플랫폼, IDP라고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이라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를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보통 많은 조직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 팀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인프라 팀에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 때 요청을 보내고 인프라 팀은 이제 뭐 베어메탈 IDC에 있는 서버일 수도 있고 AWS, Azure, GCP 같은 클라우드 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돼서 뭐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그거를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제공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을 때는 이제 티켓으로 해서 이제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히스토리에 쌓이게 하고 인프라 팀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 부분을 이제 자동화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테라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의 도구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꼭 그런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뭐 쉘 스크립트나 뭐 파이썬 등의 언어를 써서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화를 하면 그 좀 오래 걸리던 작업들을 이제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이제 인프라 팀도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누가 해도 이제 똑같은 결과물 항상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동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수년간 인프라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이 뒷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그 플랫폼 엔지니어에서 말하는 이제 내부 개발자 플랫폼 IDP라는 거는 이 앞에 사람 대신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네. 뭐 혹시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뭐 이 부분으로 이제 모든 인프라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제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인프라 팀에 있는 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 형태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자기가 조작을 하면 이 플랫폼이 뒤에 있는 인프라를 그 사내 정책에 맞게 추상화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뭐 간단히는 뭐 AWS EC2 서버를 생성한다 하면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IDP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이제 버튼을 누르면 몇 분 뒤에 서버가 만들어서 이제 제공되고 IP가 뭐고 주소가 뭐고 어떤 스펙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꼭 이것만 플랫폼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은 이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내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뒤에 인프라를 추상화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인지부화 그림표를 다시 보면 이제 복잡도가 올라가면서 인지부화가 높아가는데 어떤 일정 수준 그 팀이 감당할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지부화 정도 레벨로 이제 뒷부분 복잡도를 추상화시키는 거죠. 추상화를 한다는 건 결국 복잡도를 감추고 일정 수준으로 복잡도를 제어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제 뒷부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내부 정책이나 설정들은 감추고 소프트웨어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 여기서 보면 이제 롤백 설정 같은 것도 있죠. 롤백 설정은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직접 해야 좋고 직접 하길 선호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노출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감춰줌으로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일정 수준의 그 인지부화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데브옵스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도 저희 그 개발자들이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이제 문제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겠다의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거죠. 뭐 스타트업에서도 하고 뭐 코딩을 할 때 결국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에 있고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좀 찾아보다 보면 이런 글들을 종종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데브옵스 이제 끝났나? 데브옵스 끝나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시대야. 뭐 이런 얘기 뭐 어그로성 글도 있고 뭐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글도 있는데 저는 여기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예. 결국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란 건 데브옵스의 연장선에 있고 그래서 플랫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려는 목적은 데브옵스를 더 잘할 수 있게 사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진짜 데브옵스를 통해서 피드백 루프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게 그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주 목적이고 결국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플랫폼 엔지니어링의 가치는 떨어지고 의미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브옵스를 해서 이 피드백 루프를 돌리는 이유는 결국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더 빠른 시간 내에 잘 만들기 위함이죠. 결국 이 목적이 달성이 돼야만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있고 계속 뭐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가치를 정말 주고 있는가,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계속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데브와 옵스의 경험을 함께 가져가야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플랫폼으로 추상화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엔지니어들에게 노출하고 어떤 부분을 감출지에 대한 고민의 그 기준이 뭐 이 말을 넣어도 애매하긴 하지만 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데브옵스의 경험, 그 피드백 루프를 가져가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해서 어디를 추상화하고 어디를 추상하지 않을지를 계속 고민해서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거는 각 조직마다 조직의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조직 구도 뭐 형태에 따라서 아주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그 추상화의 적정 레벨이란 건 없을 거고 그 팀의 규모와 이제 상황에 따라 맞게 계속 고민해야 되지만 판단 기준은 저는
이상적으로는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드 파라스라는 어떤 사람이 쓴 트윗에서 가져온 글인데 이제 뒤에서는 또 잘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맨 아래에 이제 파스 펑션 애저 서비스, 이제 보통 서버리스죠. 서버리스 있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 있고 메이지드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아스 그리고 베어메탈 서버들 단계로 있는데 당연히 우측으로 갈수록 복잡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데브옵스에 대한 노력도 많이 들고 대신 우측으로 갈수록 훨씬 제어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서버리스는 사실 그냥 뭐 코드만 배포하는 거지 실제로 뭐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제어권이 이제 서버리스 쪽에 없고 베어메탈 쪽에는 이제 훨씬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이제 컴포트 존,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은 이제 한 플랫폼 애저 서비스부터 서비스에서 쿠버네티스에 약간 걸친 정도까지 쿠버네티스 이제 다 알고 싶어 하진 않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안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도 꽤 동의하는 것 같아요. 한 이 정도까지가 한계선. 여기서 더 넘어오면 아마 저는 별로 여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얘기를 아마 들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IDP라는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이란 건 이 우측에 있는 그 복잡도 개발자들이 편안하지 않게 느끼는 영역을 플랫폼을 통해서 편안한 영역으로 이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내부 개발자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가치는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정의에도 나왔듯이 이제 개발자 셀프 서비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직접 셀프 서비스로 뭔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여기 뭐 그림에 넣은 것처럼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걸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키오스크라는 경험이 너무 사용자 경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를 하면 오히려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같은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점원의 시간이나 점원이 얼마나 바쁜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시간에 바로 요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이제 직접 하겠다는 거죠.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고 결국 이 셀프 서비스를 하려면 게이트키퍼에서 가드레일로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많은 인프라 조직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어요. 티켓을 요청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뭘 바꿨으면 좋겠는지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이제 질문하고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사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담당자가 휴가 가면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인프라 팀에 업무가 너무 많아서 다른 업무에 밀리면 나는 이제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도 많이 생기죠. 이 작업을 하다가 내일 배포 나가야 되는데 인프라 뭐 프로덕션 설정 안 했네 하면서 티켓 요청하고 죄송한데 내일까지 꼭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이제 인프라 팀은 또 짜증내고 그럼 미리 요청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앞으로 저희는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하지만 뭐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전날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등은 깊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보통 코드로 짜겠죠. 인프라 팀이 원하는 정책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서버를 예를 들면 EC2를 올리는데 어떤 서브넷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는지 이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이제 뭐 그 서비스 성격에 맞게 아니면 뭐 셀렉트 박스로 뭘 고르면 알아서 세팅되게 해서 나갈 수 있다면 그냥 새벽 2시에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새벽 2시까지 일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새벽 2시에 이제 코딩을 하다가 나 서버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르면 바로 내가 SR 팀이 다 자고 인프라 팀이 다 자고 있어도 내가 서버를 받아서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셀프 서비스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가드레일을 제공해서 왜냐하면 다 풀어놓으면 이제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가드레일이란 건 지킨 거를 따르기만 하면 도로만 따라가면 내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셀프 서비스를 해야 더 생산성을 높이고 원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고 결국 이것도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이제 운영 관점의 인프라 관리를 이제 수십 년간 쌓아왔던 소프트웨어의 경험, 코드로 만들어서 히스토리를 쌓고 변경 사항을 이제 적용하고 하는 식의 개념을 이렇게 넣은 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죠. 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라폼이 있습니다. 가장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의 유명한 도구고 저도 테라폼을 좋아하고 수많은 조직이 저희 조직도 그렇고 인프라 관리를 이제 테라폼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테라폼으로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를 안 쓰면 결국 웹 콘솔 같은 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스토리도 남지 않고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도구를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테라폼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테라폼을 쓰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는 각 조직의 모든 엔지니어가 테라폼 코드를 짜서 PR을 올립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셀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셀프 서비스죠.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필요한 인스턴스를 다 테라폼으로 정의해서 들고 올라오면 물론 완전히 자동화는 되어 있지 않고 인프라 팀이 한번 리뷰를 하고 승인을 해야 어플라이를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도 뭐 자동화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셀프 서비스인가 이게 플랫폼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하던 거에 부합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이제 테라폼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한 거 아닙니다. 테라폼의 가치는 여전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게 좋은가 편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고민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테라폼으로 이런 식으로 셀프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 셀프 서비스가 되기는 하지만 결국 모든 엔지니어가 테라폼이란 도구를 배워야 되고 테라폼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테라폼으로 코드를 짜려면 HCL이라는 구성 언어도 이해를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HCL로 정의를 하려면 뭐 예를 들어 AWS에 작성하려면 AWS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EC2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뭐고, 뭐 EBS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걸 다 이해하고 있지만 세팅할 수 없고 내가 이걸 가져다 써야 되는 시큐리티 그룹과 서브넷이 도대체 뭔지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지 부하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하려던 가치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목표겠죠. 그 가치를 달성하는데 결국 그 사내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다 아는 게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설명드리면 데브옵스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내 그 솔루션이나 제품에 따라서 우리는 다 알아야 제대로 만들 수 있어라는 조직도 있을 거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에서 목표로 할 때 큰 부분은 이제 로우 스트레스 홀드와 하이 셀링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스트레스 홀드는 이제 진입점을 낮추겠다는 거죠. 진입점을 낮추고 하이 셀링은 이제 높은 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구성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엔지니어들마다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를 거예요. 엄청 낮은 사람도 있고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거의 뭐 인프라 팀에 와도 될 정도로 아주 이해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결국 이거를 플랫폼으로 제공하겠다는 거는 일정 수준 그 인프라 팀이 원하는 수준 뭐 대충 생각하면 한 80% 정도까지 다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플랫폼으로 다 균일화하고 다 똑같이 맞춰서 우리는 이 플랫폼으로 만든 서버는 보안도 규칙이고 보안 정책도 적용되고 우리 사내에서 정한 뭐 컴플라이언스 뭐 정책 같은 것도 다 적용돼서 나간다라는 걸로 다 끌어올리게 어제 입사해서 아니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신입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고를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 이 플랫폼으로 하게 하는 의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우 스트레스 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면서 이제 퀄리티를 높인다는 거죠. 예. 물론 이렇게 하면 저 위에서 가로로 있는 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도를 좀 자연히 뺏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규격화를 하고 플랫폼화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유도가 떨어지니까 나는
뭐 쿠버네티스를 예로 들면 쿠버네티스에서 뭐 이런 설정 새로 들어왔다는데 이것도 쓰고 싶은데 하는데 이제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로우 스레스와 하이 세일링에서 그 부분은 이제 하이 세일링이 담당해야 될 부분,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런 자유도를 얼마나 줄 것이고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제 추가로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로우 스트레스 홀드에 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그 하이셀링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이 사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 사내 엔지니어가 고객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건 뭐 인프라 팀도 마찬가지긴 하죠. 기존에 있던 사내 엔지니어가 고객이고, 이거는 플랫폼을 만들기 때문에 스타트업 제품을 만들듯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객이 뭘 원하고, 때로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만들어 준다고 꼭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B2C 서비스나 아니면 뭐 B2B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구사항을 다 받아줘서 만들면 오히려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이제 고객을 가이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이 방법이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가이드해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걸 다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그 데브옵스라는 목적,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능으로 제공하고 해야 될지, 이 플랫폼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지를 이제 계속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짧은 시간 동안 한 1, 2년 정도 이런 고민을 계속 했는데, 인프라 팀의 특성상 제공자의 함정에 빠지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내 엔지니어들이고 고객이 인프라 팀이 하라면 하거든요. 뒤에서 설사 궁시렁거릴지라도 내일부터는 이거 쓰세요 하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편한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일반 B2C 서비스는 우리 서비스가 안 편하고 매력적이 아니면 안 쓰겠죠. 고객이 안 오니까 그걸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사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않기 때문에 그냥 제공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그러고 많이 안 된 게, 자동화가 안 된 게 많겠죠. 이거는 전에는 안 되던 건데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좋겠지? 기존보다 나아졌겠지?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양쪽 다 한쪽은 고생을 했는데 고객들은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실 뭐 그러다 보면 뭐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신경을 쓰려면 이제 보통 말하는 개발자 경험, 데브 EX가 과연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내 엔지니어가 우리 플랫폼을 쓰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실제로 경험이 좋은지, 더 경험이 좋을 수는 없는지, 결국 스타트업이랑 꼭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IT 회사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는 건 타 회사보다 더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 인프라 팀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내 서비스 엔지니어들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이 충분히 좋은지, 더 타 회사보다 더 압도적으로 좋을 수는 없는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P는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링입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링은 이제 해봤을 때 레버리지가 되게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조직 규모가 너무 작으면 레버리지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사내 개발자가 엔지니어인데 뭐 CI든 뭐 CD든 뭐 다른 쪽이든 뭐 보안 쪽이든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서 개발자들의 시간을 뭐 5분만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에 100명에게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건 뭐 조직에서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잘 만든다면 정말 사내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더 훨씬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가 높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주의 깊게 볼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에서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